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놨던 경제특구는 도대체 외국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적의 전술을 알아야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의 경제특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교한 국가는 아시아, 대양주, 유럽, 북미, 중남미, 그 다음에 중동 이 25개 국가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제특구 간 경쟁을 심화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국가에서 경제특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제살 깎아먹게 하는 경쟁 심화 이런 건 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통해서 각각 다른 결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 어떤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가면 송도에 오시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는 어떻고 출입국 관리는 어떻고 그 다음에 토지 분양은 어떻고 건물 임대는 어떻고 이게 쭉 써 있어요. 그런데 최근 추세는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고 비명문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명문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기업마다 그 기업이 원하는 게 다 다르더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그 기업이 원하는 아주 독특한 특수성,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유연하게 그 회사만 원하는 게 뭐죠? 우리는 세금은 낼 생각이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 혜택 가지고 우리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세금은 내시고 대신 뭘 원합니까? 우리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럼 저 회사에게는 세금은 받되 땅을 많이 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우리는 세금만 없으면 여기에 본사를 이전할 생각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곳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법인세가 17%였는데 그 법인세 17%도 없애고 저 회사는 오히려 법인세 제로로 해서 여기에 데려오는 순간,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경제가 더 활성화돼서 그래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크겠다, 이렇게 계산되면 그 회사에는 세금을 안 물리는 그런 굉장히 유연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거의 모든 국가가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회사에는 더욱더 차등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한 회사만 일로 오면 그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납품하는 저 네덜란드의 어떤 회사, 덴마크의 어떤 회사, 미국의 어떤 회사도 얘를 쫓아다니는데 이런 앵커 기업이 있단 말이죠. 핵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업만 데리고 오면 근처에 다른 것들을 데려올 때 과도한 출혈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이 회사 때문에 다들 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회사를 유치하면 그게 저절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될 테니, 그러면 그 회사 중심으로 특혜를 주면 되는 것이지, 국내 기업만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 왜 외국계 기업만 혜택을 주냐, 그럼 국내 기업은 역차별 아니냐, 이러한 얘기보다는 최근은 여기로 시프트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국내 기업인들이 들으시면 서글퍼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윈윈이 되는 거다라는 게 많은 국가의 정책학자들, 경제학자들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아봤던 25개 국가들의 전반적인 특구의 형태가 이렇게 특구마다의 완벽한 차별성,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IT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명문화된 매뉴얼이 아니라 유연하고 그 다음에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걸 중요시 여긴다고 했는데, 그럼 세부적으로 도대체 어떤 형태가 있는지 국가마다 제가 대표적인 국가들을 몇 개 찾아와 봤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조세감면 현금 지원 이 두 가지 항목을 봤는데요. 조세 감면에는 어떤 특성이냐 하면 여기도 역시 감면의 혜택을 완전히 차등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본부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가, 아시아 지역본부 정도에 되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싱가포르로 온다라고 하면 세율을 한 15% 적용해요. 그런데
국제적인 본부 역할을 하는, 즉 아시아라는 지역 거점이 아니라 글로벌 본부가 온다라고 하면 야, 이건 더 큰 회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는 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든 끌고 오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경제 활성화가 돼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게는 더욱더 큰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0%도 주고요. 때로는 10%도 줘요. 이걸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안 쓴 이유는 뭐다? 유연하다는 거죠. 만약에 구글이 오겠대요. 싱가포르로. 미국 본사 털고 나와서. 그럼 법인세 0% 매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우리나라의 송도에 만약에 구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인세 0% 매겨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뭐래도 하고, 아니면 구글 때문에 여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기도 하고 구글과 협상을 하기도 올 텐데, 그것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기타 세금,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활성화되는 혜택, 법인세 당연히 전 0%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싱가포르도 그런 맥락에서 아주 탄력적으로 0% 줘도 되는 기업이 있고 10%까지 줘도 되는 기업이 있어. 그리고 지역본부는 15%는 받아야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이렇게 물결무늬로 어디서부터 어디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선도산업 인센티브. 이건 뭐냐면 지금 어떤 플레이어의 크기, 이전하는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요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야. 그래서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이 씨앗을 잘 심어 놓으면 얘가 발아해서 나중에 커질 거야 라고 하면 커진 것만 자꾸 가져올 생각이 아니라 씨앗을 잘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선도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내용과 투자 행태를 보고 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써 있어요. 아마 우리 세법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법을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이 조항을 잘 아실 겁니다. 조세 법정주의. 바로 세금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부과돼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과세 부과 원칙이라고 해서 세금은 세법상 정해져 있는 그것만을 바탕으로 세금을 이제 부과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법에 의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원칙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법이 이렇게 모호하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는 몇 점 몇 프로, 어디서부터 몇 점 몇 프로 이렇게 정해 있는데, 지금 이 싱가포르는 저세율 0에서 10 이렇게 적혀 놨다는 건 이 나라가 조세 법정주의를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야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의 위상에 맞게끔 우리가 적정세율을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건 안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연구개발 인센티브 제공, 연구센터 건립 시 규모별로 사용 금액을 지원한다.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직업훈련 기금, 싱가포르 정부 인정 직업훈련 과정을 활용 시 비용 지급한다. 이건 뭐냐? 싱가포르 국민들을 이 연구소나 이 국제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다오. 이 얘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도 요즘 다급해졌어요. 경제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거점 법인 내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곳이 온다면 소득세에서 20에서 50% 정도를 인하해 주겠다. 역시 레인지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이런 데 입주할 경우 법인세의 최대 20% 한도 내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건 뭐냐면요. 국가전략특구하고 종합특구라는 것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 동네에 뭔가 새로운 산업 거점을 만들어서 여기를 바탕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 혜택을 준다는 건데, 이거는 산업의 직접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 효과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주 특수한 어떤 특구가 하나 있죠. 바로 후쿠시마 특구입니다. 후쿠시마 산업 부흥 고용 지원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지금 그 지역이 거의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후쿠시마 지역에서 지역 구직자를 고용하거나 여기서 뭔가 활동을 할 때는 3년간 보조금을 주면서 어떻게든 비용을 최저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또 도모하고 지역의 지금 산업 재난 지역을 보존해 주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가 이렇게 있었다는 게 특이한 거죠. 이것을 보신 것, 여기에 일본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국가마다 경제특구를 만드는 이유, 그리고 경제특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건 바로 이런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해외에 어떤 특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보고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왜 생겼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효과는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투자 유치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부분 투자하고 내용 검토 후에 법인세 감면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즉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줄지 리베이트를 줄지 그러고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미국도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줄 경우 법인세를 최대 또는 개인소득세를 최대 얼마까지 공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방정부의 기술혁신을 돕는 중소기업 대상 펀딩 지원. 이건 뭐냐면 미국도요. 미국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국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얼마나 악착같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통칭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신산업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를 미국도 적극적으로 새로 육성해서 새로운 구글, 새로운 아마존, 새로운 페이스북, 새로운 테슬라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는 신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이 뭔가 그런 걸 하겠다면 대규모 펀딩을 진짜 막강하게 지원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표적으로 이런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테크 기업이 나오길 바라는 거지 노동 집약적으로 무슨 가내 수공업에서 크는 거 이런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 기업을 또 창출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바로 산학 협력 증진 기업 이런 기업에겐 세상에 5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정말 묻지마 지원을 해줄 정도로 이런 과감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런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중국, 이 코로나19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나라 아니죠?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중국의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중국은 이 해안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먼저 발달을 시키는 게 1차적인 전략이었죠. 그래서 지금 해안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솔직히 거기 그 도시들의 주민들의 국민소득을 따지면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보다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사는 사람 한국보다 잘 살고요. 상해에 사는 사람 한국보다 잘 살고 선진에 사는 사람 한국보다 잘 살고 그게 통상적이에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중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나라인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내륙을 좀 더 개발해야 될 상황이 돼서 중국 저 서부 지역이라는 거 저 안쪽입니다. 바닷가에서 먼 저 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출의 70% 이상의 경우 15% 이상 세제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 요 서부 지역 개발 투자 기업 관련 매출이 70% 이상이다라고 했었을 때 감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안쪽에 개발하면 이제 우리 세금 깎아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인프라 조성해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상해, 북경, 선진, 칭화 이런 데서 그 일하는 거 이건 세제 혜택 못 받아. 넌 혜택을 받으러 온 건데 무슨 세제 혜택까지 받아? 이렇게 차등화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도 미국을 똑같이 따라해요. 중국 중앙정부가 지정한 하이테크 부분에서 뭔가 신규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감면해줘요. 그 다음에 중국이 선도적으로 육성하려는 이 대표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회로라는 건 반도체인데 이런 부분은 소득 발생 시부터 2년치까지 전액 면제해주고 3에서 5년 차도 50% 감면해줄 정도로 이것도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정말 파괴적인 수준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모습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정부고요. 지방정부별로 저 서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내이몽구 지역까지 올라간 지역들 그런 데는 어떻게든 더 많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지방별 정부별로도 또 추가적으로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추가적인 인센티브 요인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도 좀 보죠. 대만 보면요. 대만은 항상 우리 한국이 하면 쫓아오는 게 있어요. 이제 바이오테크 하겠다라고 우리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이제 10등 안에 드는 회사가 삼바하고 센트리온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보다 시총이 이제 크죠. 바로 이런 바이오 뜨는 걸 보고 야, 이런 거 우리도 육성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쪽 지역에 투자한 경우 5년간 법인세 공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R&D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비의 15%를 당해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는 지금 목표가 제2의 중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저 일성지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너무 비싸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인건비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국의 전철을 밟아서 우리 인도가 저런 세계 공장 역할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전기통신, 전자, 자동차, 가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도에 투자만 해주면 자본 지출의 25%까지 보조금을 해줄 생각이 있다. 특히 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얼마를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15년간 단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줄 생각도 있다라는 게 바로 인도의 생각입니다. 태국 보겠습니다. 태국은 업종별로 인센티브 기준이 달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러프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다 지금 세금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해요. 코로나19도 극복해야죠. 지금 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 지출 약속해 놓은 건 잔뜩 있죠. 뭔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눈치는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괄 깎아주면 어디서 더 세금을 걷겠어요. 깎아줄 놈과 깎아주지 않을 놈을 구별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런 특구에는 규제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두바이의 슬로건을 모두 다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두바이에선 실패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바로 규제가 없을 때 자유롭게 비즈니스하고 싶은 욕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FDI, 외국인 직접 투자와 규제와의 상관관계인데요. GDP 대비 FDI 누적 비율인데, 자, 그리고 여기는 규제 지수인데요. 규제가 클수록 GDP 대비 FDI 수가 외국인 투자가 어떻다? 작죠.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분명 규제가 줄면 줄수록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긴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은 참 안타깝죠. 규제는 그래도 물론 유럽의 나라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없는 편에 와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 규제가 많은 규제 천국, 규제가 잔뜩 있는 중국, 사우디, 인도 이런 나라도 있지만 물론 유럽의 많은 국가보다 우리가 또 규제가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거의 최하입니다. 어디만큼 최하냐? 우리보다 제일 낮은 게 일본,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이들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죠. 바로 그런 나라만큼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드렸던 이유는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금만으로는 뭔가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을 얻어오기 위한 일련의 내용들 중에 또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규제는 어떤 상황이냐? OECD FDI 규제 지수에서 58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34위를 할 정도로 아직까지 규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사 규제 지수를 가지고 있는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서도 역시 FDI 실적이 낮다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요. 세부 업종별로는 금융, 방송통신, 그 다음에 항공, 운송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 부분에서는 주요 국가 달리 영리 교육기관 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등록금 수입을 만약에 외국 대학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기서 등록금을 벌었어요. 외국 대학도 신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면 그 돈을 빼서 본국에 가져가고 싶을 때는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다? 국내에서 등록금 수입을 거두면 해외 송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대학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또 규제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연구했었을 때 지리적, 시장 접근, 경부 규제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 전반적인 성적표 그게 어떤지를 주요 경제 자유구역과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뭐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자금도 유용하게 활용할 준비를 마련하자라는 게 오늘의 강연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 도시들 돌아다니다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경제 특구라는 공간의 하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강의를 쭉 해드렸습니다. 자, 박정호 TV는 또 다음에 좋은 거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